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강의 연산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연산과 계산의 차이점을 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산은 분명히 교육과정상에 보면 수와 연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연산은 수의 성질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교환 법칙, 교환성, 결합성, 분배성 이런 수의 성질이 들어가 있고, 계산은 단순하게 말 그대로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기처럼.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표준 알고리즘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 알고리즘을 배우면서 아이들한테 그걸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계산, 연산, 학습지를 보면 연산학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걸로는 다 계산학습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이 아이들한테 수학을 포기하게 만드는 또는 수학을 지루하게 만드는 가장 큰 저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연산 파트 지도하실 때에는요, 철저하게 그 계산 중심이 아닌 진짜 연산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아이들이 상급 학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그 수학에 관한 흥미를 좀 더 쉽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 파트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기억을 잘 하셨다가 아이들 지도하실 때 좀 많이 좀 사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많이 하고 있는 덧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물론 학교에서는 이 덧셈 당연히 알고리즘으로 지도한다면 1의 자리를 더하고 올림수가 있으면 10의 자리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지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좀 방법을 바꿔볼게요.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거꾸로. 그냥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원시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원시인. 사과 46개가 있고 거기에 사과 37개를 더할 거예요. 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46개 있는 데다가 37개짜리 하나씩 놓는 거죠. 첨가라고 해요. 이론에서는. 하나씩 놓다 보니까 어떻게 세야 되냐면 수를 셀 때 46, 47, 48 일씩 더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그냥 두 개의 그룹으로 놓는 거죠. 46개를 한 바구니에 담아놓고 37개를 한 바구니에 담아놨어요. 두 바구니를 합쳐버리는 거예요. 합병이 되겠죠, 그거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지도하실 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차이점을 전혀 지도하지 않고 1의 자리부터 더해서 받아 올림이 있으면 올린다, 10의 자리를 더한다. 이런 식으로 지도하는 것들은요, 아이들한테 흥미를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벌써 계산은 가장 쉬운 방법인 표준 알고리즘을 배워버렸는데 굳이 아이들이 그걸 생각하려고 하겠어요? 생각하지 않죠, 당연히. 생각하는 수학 또는 창의적인 수학을 하려면요, 결과를 지도해서는 안 돼요.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지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부터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씩 더해가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씩 더해가는 방법. 또는 합병, 그룹과 그룹을 섞는 방법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1학년, 2학년 때 배웠던 묶어세기. 왜? 연산 또한 결국은 아라비아 숫자, 10진 기수법의 원리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37개를 10개의 묶음과 낱개로 구분해 볼게요. 낱개로.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줄 때 어떻게 줘야 되냐면, 교구를 주신다면, 나무가지 같은 걸 주신다면, 성냥개비를 주실 때에도 고무줄로 묶어서 주셔야지 돼요. 고무줄로 묶어서 주면 아이들은 10개짜리가 4개, 10개짜리가 3개, 낱개가 6개, 낱개가 7개이기 때문에 아이들 나름대로의 조작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6과 7을 더하면, 낱개로 되어 있는 6개와 낱개로 된 7개를 더하면 10개가 넘어요. 넘쳤을 때 그걸 다시 또 고무줄로 묶어서 올려주게 돼. 이런 교구 활동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왜 올려야 되는지, 왜 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활동이 끝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그거를 세로셈으로 계산을 하게 했을 때 아이들은 연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게 되고 십진기수법의 수의 성질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하실 때 분명히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뺄셈도 마찬가지입니다. 뺄셈도 보통 아이들한테 뺄셈 지도하실 때 그나마 이게 세로셈부터 먼저 지도하는 아이들과 또는 이렇게 먼저 지도하는 아이들과 또는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가지라든가 성냥개비를 주고서 조작 활동해서 하는 아이들은 결과 차이가 크거든요. 뺄셈도 마찬가지예요. 뺄셈도 60개가 있었을 때 낱개로 뺄 수가 있어요. 낱개로. 하나씩 빼내갈 수 있죠. 60개에서 하나씩 27개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27개 빼내는 거예요. 나머지를 세는 거죠. 이론에서는 구잔이라고 해요. 구잔. 남아있는 게 몇 개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묶음으로 주는 거예요. 묶음으로 줬을 때 아이들은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60개는 당연히 10개씩 묶어가지고 고무줄로 묶여있기 때문에 낱개가 없어요. 근데 27개는 10개짜리 두 묶음과 낱개가 7개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뺄 때 분명히 10개씩 묶여있는 6묶음에서 10개씩 묶여있는 두 묶음을 먼저 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개로 묶여있는 고무줄을 풀어야지만이 낱개로 뺄 수 있기 때문에 저 받아 내림에 관한 인지를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세로셈으로 바로 그냥 계산하게끔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은 왜 받아 내려야 되는지, 왜 받아 올려야 되는지 이런 걸 모르고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표준 알고리즘은 덧셈 뺄셈은 뒤에서부터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나눗셈만 특이하게 앞에서부터 해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모르고 지나가는 것들이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가 쌓이면 나중에 뭐가 되는 거냐면요. 수학 개념이 되는 거예요. 왜 나눗셈을 앞에서부터 하는데 뺄셈, 덧셈은 뒤에서부터 할까? 그럼 앞에서부터 하면 안 될까? 라는 의문점을 가져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 안 될까?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수학사에서 보면은요, 덧셈과 뺄셈도 분명히 앞에서부터 하는 게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교과서에 보시면, 이번 교과서 개편된 내용을 보시면 이런 게 나와요. 이야기 마당에 이런 게 나옵니다. 받아내림이나 받아올림이 없는 것들은요, 앞에서 하는 게 더 편해요. 실제로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은요, 아이들은 습관적으로 앞에서부터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물론, 사교육 시장에서 또는 학습지에서 어떤 그런 편법 또는 기술이죠, 기술. 기능을 익히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지도하는 경우도. 하지만, 기능을 암기하는 그 계산이 아니라 왜 그러는지. 받아올림이나 받아내림이 없었을 때에는 앞에서부터 하는 게 훨씬 편해요. 자릿수에 쓰기가. 왜? 우리는 오른손으로 글을 쓰기 때문에 좌에서 우로 가거든요. 편해요. 근데 이게 받아올림, 받아내림이 있었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받아올림, 받아내림이 있었을 때 덧셈 뺄셈은 아무리 커야 9 더하기 9예요. 받아올림이 올릴 수 있는 상황이 10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1밖에 안 나와요. 교과서나 문제집 보시면 다 받아올림 할 때 네모칸이 조그만하게 있죠. 네모칸 조그만하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쓰게 돼 있어요. 근데 분명히 교사형 지도서에 보시면 그 네모칸을 쓰지 않게 돼 있어요. 왜? 생각해야죠, 아이들한테. 당연히 덧셈 뺄셈에서는 받아 올리거나 받아 내림이 1밖에 없으니까. 숫자 1밖에. 근데 굳이 거기에다가 네모칸을 써놓습니다. 조그만하게. 물론 아이들이 계산하는 과정에서 실수하지 말라는 의미로 생각한다면 뭐 옳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수학이라는 과목이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 실수를 고쳐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 또한 없어지는 게 그 네모칸 조그마한 박스를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덧셈 뺄셈을 할 때 덧셈 뺄셈 과정이 아이들한테 그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가 맞았다 틀렸다. 동그라미 X 그거겠죠.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그 과정이 결과가 나왔느냐. 그걸 한번 아이들한테 말로 해보게 한다면 아이들은 그 전체적인 그 연산의 개념, 덧셈 뺄셈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계산이 끝나고 나면 그걸 어떻게 했는지 그 아이가 특히 저학년일수록 어떻게 했는지에 관한 거는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요즘 그 보면은 학교 사회에서는 거꾸로 수학이라고 하는 게 참 유행하고 있어요. 물론 많이 지났죠. 학교 선생님들은 지금 거꾸로 수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거꾸로 수학이 뭐냐면 아이들 스스로 먼저 생각해 볼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 와서는 발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했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뭔가 계산을 했을 때 그걸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자꾸 말로 한번 시켜보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꼭 지도하실 때 말로 한번 아이들한테 한번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이 문제 아주 아이들한테 혼동을 주고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 내용도 보면은 참 답답한 현실인데 교과서에서 벌써 계산하는 과정을 보여줘 버렸어요. 이렇게 계산하는 과정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이들은 생각을 안 해요. 수수께끼가 돼버리는 거예요. 수수께끼 퍼즐이 돼버리는 거죠. 이거 어떻게 계산했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은요, 단순 한 가지 예예요, 예.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저렇게 계산할 수 있다. 수감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감각. 아이들이 수감각이 발달된 아이들은 쉽게 계산을 해요. 예를 든다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 반 학생 수는 몇 명이라고 박스를 줍니다. 네모 박스를 주면은 수감각이 있는 아이들은 뭐 35명이다, 40명이다, 20명이다 말할 수 있어요. 거기에 숫자 1000명이다, 2000명이다 들어갈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이 수감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산을 할 때 계산하는 방법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수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이 내용을 도입을 했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계산하는 과정을 보여주고서 결과를 보여주고서 하면 아이들은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또 예를 든다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상당히 힘들어하죠.
어떤 아이들, 다 아이들마다 특성이 달라요. 어떤 아이들은 이 방법이 편할 수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뭐 이렇게 10의 자리 따로 하고 1의 자리 따로 하고 방법이 편할 수도 있고. 근데 이 문제가 큰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문제가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세 자릿수를, 이런 문제를 주고서 한번 암산으로 해봐라. 또는 한번 해봐라. 계산해봐라. 그랬을 때, 보통의 아이들은 앞에서부터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과연 이 방법이 효과적인 방법인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비효율적이죠. 왜? 수감각이 있는 아이들은 벌써 이걸 보고 관찰을 하고서 이걸 알아내요. 두 개를 더했을 때 얼마가 된다는 거. 왜? 사람은 기본적으로 10개씩 묶어서 했을 때 편하게 계산합니다. 곱셈도 마찬가지겠죠. 8 곱하기 10은 금방 계산해요. 8 곱하기 7은 어려워야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죠. 먼저 이런 문제를 주고서 첫 번째로 관찰하게 합니다. 이런 문제는 관찰하게 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가 찾아내게 한 다음에 어떻게 계산하면 더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시간을 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이 방법은 벌써 계산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보다는 어떤 이 자체를 없애버리고 이것만 주고서 이거를 관찰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계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을까? 보수 개념을 1학년 때 배웠기 때문에 1학년 때 보수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7과 8을 더하면 뒤가 5가 나온다는 사실 금방 알 수 있어요. 사람은 5개, 10개 단위로 끌었을 때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처음부터 제시해 주지 않고 문제를 관찰한 다음에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더 좋은가라는 걸 생각하고 한다면 훨씬 더 아이들한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실 수 있어요. 곱셈으로 넘어갈게요. 곱셈. 아이들 곱셈 지도하실 때 보면 우리나라 아이들한테 이런 문제를 주고서 이거 한번 계산해 볼래? 그럼 당연히 필산. 손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제가 계산하시오가 아니고 암산하는 방법을 쓰시오예요. 어떻게 암산할 것이냐. 이것도 또한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들이죠. 예를 든다면 우리가 특별한 수들이 있어요. 특별한 수들. 계산을 쉽게 만들어주는 수들. 분수로 따진다면 분수는 2분의 1, 뭐 4분의 1 이런 것들이겠죠. 왜? 아이들은 일상생활에서 반이라고 하는 개념을 쉽게 이해합니다. 얘는 반의 반.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도. 25라고 하는 수가 가지고 있는 특성, 또는 96이라고 하는 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쉽게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96은 100 빼기 4예요, 100 빼기 4.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25를 한다면, 좀 중학교처럼 말한다면 이렇게 해서 분배 법칙을 이용하겠죠. 아이들은 25 곱하기 100은 쉽게 암산으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뭐 빼주면 돼요? 25 곱하기 4 한 거 빼주면 돼요. 왜? 25라고 하는 4라고 하는 숫자는 25를 곱하면 100이 된다고 하는 수 감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쉽게 파악할 수 있죠. 이러한 감각들을 키워주기 위해서 단순한 계산보다는 연산 쪽으로 수의 성질을 이용한 연산의 법칙을 이용한 방법과 또는 그 수가 가지고 있는 수의 특징을 이용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한다면 25 같은 경우는 4분의 2, 100의 4분의 1이에요. 반의 반이죠. 100의 반의 반. 그럼 여기다가 96에다가 100을 곱한 다음에 반의 반이기 때문에 얘를 나온 결과를 4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러한 능력들이 바로 연산이에요. 수감각이고 너무 계산에 치우친 연산 교육이 아니라 그 수의 성질을 이용한 연산 공부. 이게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수학 교육의 방향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아이들이 결국은 미래 사회에서 10년, 20년 뒤에 갖출 수 있는 저는 경쟁력이라고 봅니다. 제가 뉴질랜드나 미국에서 아이들을 같이 치료할 때 참 놀란 게 하나 있는데요. 그쪽 아이들은 이런 활동들을 되게 많이 해요. 하나의 문제를 주고서 그 한 문제를 가지고서 그룹별로 30분씩 40분씩 토론해 가면서 그 방법을 찾아내게 만듭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계산은 우리나라 아이들이 훨씬 빨리 합니다. 계산은 구구단을 외우기 때문에 훨씬 빨리 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필리상 수상자가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거.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학부형들이 미국에 가면 우리 아이가 계산을 잘하면 박수치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때 외국의 선진 교육 학부형들은 뭐라고 하냐면 비웃습니다. 그래, 그렇게 너희들이 계산을 잘하고 빨리 하지만 과연 니네 나라에서는 유명한 과학자가 몇 명이나 있느냐? 니네 나라에서는 유명한 수학자가 몇 명이나 나왔느냐? 어떤 문제점일까요? 이 문제점입니다. 계산은 빨리 하지만 생각하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져요.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진다는 소리는 조금만 문제를 바꾸거나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포기하게 돼버리죠.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원인이 되고. 그래서 수학 연산 지도하실 때 지금 방금 예를 드린 것처럼 먼저 문제를 주시고서
아이들한테 생각할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그걸 그룹별로 토의를 시켜서 각자의 방법이 발표하면서 서로 비교해 보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이냐. 요즘 교육과정에 보면 계산기를 사용해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계산기를 당연하게 4 더하기 2를 계산기를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인 애가 원주율 계산할 때 3.14 곱할 때 물론 이번 교육과정은 뭐 3으로도 하고 3.1로도 하지만 복잡한 계산들 단순한 기능이 필요한 것들은 계산기를 하라는 소리고 이렇게 이 저학년 때 배우는 가감승제는 연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수의 성질, 교환성, 결합성, 분배성 이런 것들을 인지하라고 인식하라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표준 알고리즘을 먼저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맨 마지막에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곱셈 지도하실 때 이 모르는 종이 참 많이 이용합니다. 곱셈 지도는 세 가지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뭐 많이 있지만 첫 번째가 한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 9구단이 되겠죠. 9구단. 두 번째가 10배수 곱셈 뭐 3 곱하기 10 뭐 80 곱하기 뭐 80 이런 것들 10배수가 되는 곱셈. 그 다음에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만 할 수 있다면 모든 곱셈은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그거를 따로따로 가르쳐요. 별도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분명히 저기 3학년 때 저기 두 자릿수 곱셈했을 때는 이해를 했는데 4학년에 올라가서 세 자릿수 곱셈하면 또 다시 배워야지 돼요. 까먹어요. 까먹는다는 건 무슨 말이죠? 이해를 못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곱셈 가르칠 때 왜 모눈조기를 하느냐? 그 수의 성질을 지도하기 위해서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12 곱하기 3을 가르치는데 그냥 우리 학교에서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가르치겠죠. 근데 이걸 먼저 표준 알고리즘을 배운 아이들은 수의 성질은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교과서에도 그렇고 선생님들을 지도하실 때 모눈종이를 많이 이용하는 게 이 10이라고 하는 수를 분해하는 거예요. 1학년 때 배웠던 수의 분해. 어떻게 분해할 것이냐. 왜 10과 2로 분해할 것이냐. 하필이면 9와 3도 있는데 10을 계산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사람은 10을 계산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걸 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눈종이 사용해가지고서 이렇게 따로따로 해가지고 두 개를 합쳐주죠.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결합, 분배 법칙 이런 말 쓰지 않아요. 하지만 아이들한테 눈으로 이렇게 보여주고서, 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이런 결론이 나오는구나. 결국은 여기서 뭐가 되는 거죠? 분배 법칙을 당연히 용어 설명은 하지 않지만, 모눈종이를 통해서 감각적으로 알 수 있게 만들어준 것들이에요. 연산 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돼야지만이 아이들이 가능해져요. 곱셈이라고 하는 게요, 한 자릿수 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12개의 사과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세보라고 해보세요, 한번. 어린 아이들은, 오른손으로는 3개씩 묶어서 해봅시다. 하나, 둘, 셋 하고 하나 올려요. 넷, 다섯, 여섯, 하나 올려요. 7, 8, 9, 하나 올려요. 9, 10, 11, 12 해놓고 하나 올려요. 그럼 오른손에 있는 것과 왼손에 있는 게 달라요, 의미가. 이 오른손과 왼손이. 오른손에 있는 거는 단순하게 세는 기능이에요, 지금. 왼손은 셋씩 묶었을 때 하나씩 내려가기 때문에 얘는 단위의 개념이에요. 단위의 개념. 아이들이 한 자릿수 곱셈 공부할 때 3 곱하기 2하고 2 곱하기 3의 차이점을 모릅니다, 아이들은. 근데 차이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뒤에 거는 단위예요, 단위. 얘는 단위. 이게 왜 중요해야 되냐면 곱셈의 기본인 배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배의 개념. 3개씩 두 묶음이라는 소리예요. 2개씩 세 묶음이라는 소리고. 새로운 하나의 단위를 만들어냄으로써 수를 더 편리하게 세는 거죠. 덧셈적 사고방식을 곱셈적 사고방식, 배의 개념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지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수의 성질에서 두 개의 결과는 같게 됩니다. 결과는. 이거는 곱셈의 결과가 같은 거지 곱셈이 같은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곱셈과 곱셈식을 의미를 이해 못합니다. 곱셈은 곱셈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 곱셈에 대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결과기 때문에. 하지만 곱셈식 그러면 이게 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식은 다른 겁니다. 한때 학교 선생님들 이런 문제 출제했다가 학부형들한테 상의받아서 곤혹스러운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왜 같은 결과인데 틀리게 채점했느냐. 다릅니다. 얘는 단위이기 때문에 이 단위를 이해해야지만이 곱셈의 배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거 보시면 이제 학교에서 제일 많이 나와 있는 표준 알고리즘 지도 방법. 학교에서 이것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곱셈 순서. 여기 1의 자리 곱하고 10의 자리, 이 순서만 지도하게 돼 있죠. 근데 아이들한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왜 순서를 이렇게 하는지 물어보면 아이들 대답을 못 해요. 왜 이 순서를 계산하는지. 왜? 이것도 마찬가지죠. 결과만 가르쳤기 때문에. 과정이 없이. 이렇게 그냥 도표 하나 만들어 놓으면 간단해져요. 도표 하나 만들어 놓으면. 24를 20과 4로 분해했고, 13을
3과 10으로 분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거, 위쪽 라인에 있는 것이 바로 여기로 오는 거죠. 아랫게 1위로 오는 거고. 그래서 이 표준 알고리즘을 지도하실 때에도 분명히 이런 도표 하나만 이용한다고 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교과서에도 지금 분명히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요. 교과서에도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제시되어 있는데 이 방법. 분명히 28 곱하기 20인데 교과서에 이렇게 그림으로 주어졌어요.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곱셈 방법인데 28 곱하기 20을 이게 분해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성질이냐면 곱셈의 결합성, 결합법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를 분해한 다음에 얘를 먼저 계산한 거니까 10을. 아이들은 10 곱하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면 편해지잖아요. 이게 바로 수의 성질이에요. 중학교에 올라가면 교환성, 결합성 이야기하지만 초등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분명히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초등학교 때 수학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초등 수학을 잘하면 중등 수학은 그냥 그대로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자꾸 왜 초등 수학이 아이들이 중학교에서 어려워하냐면 초등 수학 때 이런 개념들 학습하지 않아서 그래요. 분명히 교과서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도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는 문제인지, 왜 나와 있는 문제인지 분명히 생각하시고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른 방법인데요, 이번에는 다른 방법이에요. 조금 다른 방법인데, 똑같은 20을 분해한 게 아니고, 얘를 분해해서 그냥 바로 곱하는 거죠. 왜? 얘는 그 교과서에 보면 몇십 곱하기 몇십 나와 있는 거. 그 방법을 이용한 거예요. 몇십 곱하기 몇십 곱하기 몇십. 그래서 계산 순서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건데요. 또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10을 곱하는 걸 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 10단위로 분리해버린 거예요. 10단위로 분리해가지고 따로 각각 계산해서 더해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 알고리즘만 지도할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곱셈할 수 있다는 걸 아이들한테 인지를 시켜주신 다음에 어떤 방법이 과연 편리하냐 그거를 먼저 생각하게 한 다음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표준 알고리즘을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자연수의 연산, 자연수의 곱셈을 하고 나면 분수의 곱셈은 별도로 배우지 않아도 돼요. 왜 그러냐면 자연수의 곱셈의 그 수의 성질이 곱셈 연산의 성질이 그대로 분수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분수의 곱셈으로. 2와 3분의 1 곱하기 1과 4분의 3의 값을 자연수와 부분과 분수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한번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래요. 아이들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려고 그러면 되게 어려워합니다. 지필 계산하라고 단순하게 이걸 계산하라고 하면은 다 맞춰요. 거의 다 맞춰요. 특별하지 않나. 근데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라고 그러면 아이들은 대부분 오답이 나옵니다. 오답률이 상당히 높아져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을 하는 거를 설명하지 못하는 아이들은요, 개념을 모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또는 원리를 모르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 친구들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하실 때부터 한번 볼게요. 이걸 한번. 먼저 그림으로 그리는 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2와 3분의 1 어떻게 그릴 것이냐. 이거부터 그릴 줄 알아야지 돼요. 이걸 그릴 줄 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분수의 기본 개념을 안다는 거, 대분수의 기본 개념을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1과 4분의 3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계산 결과는 이 부분 따로, 이 부분 따로, 이 부분 따로, 이 부분 따로 해가지고 더해주면 돼요. 이 한 문제를 통해 가지고 분수의 덧셈, 분수의 개념, 그 다음에 연산의 성질 다 공부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가지고서 아이들한테 한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개념들을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다양한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수직선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근데 아이들은 수직선 모델을 좀 힘들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는 종이는 그나마 도형이 넓이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수직선으로 가르치게 되면 수직선 같은 경우는 넓이 개념이 아니죠. 사람은 어릴수록 넓은 개념이 먼저 발달합니다. 넓이 개념, 무게 개념이 먼저 발달해요. 이 수직선은 저학년 아이들이 이해하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모는 종이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연산을 지도하실 때, 곱셈 지도하실 때 특히 많이 사용하시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단순하게 계산하는 게 아닌, 왜 그 표준 알고리즘이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이들이 나눗셈 문제인데요. 나눗셈 부분. 이거 한번 아이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아이들 되게 어려워합니다. 10을 이씩 몇 번 뺄 수 있는가? 이게 내 문제 잘못됐네요. 이게 아닌데. 아이들이 이거 물어보면은요, 아이들은 대부분 아이들은
이걸로 대답합니다. 이게 몫이 5니까 애들은 몫을 뺀다고 생각을 해요. 애들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벌써 나눗셈의 개념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나눗셈은 동수, 누, 감 같은 수를 빼가는 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에요. 아이들한테 이거 지도하실 때 정확히 지도를 해주셔야지 돼요. 얘를 뺄셈식으로 써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얘를 뺄셈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되고요. 얘를 뺄셈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뺄셈식 쓰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아이들은 정확하게 나눗셈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뺄셈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뺄셈 개념이 없다면 나중에 아이들은 나눗셈은 앞에서부터 계산을 하기 때문에 자리에 대한 그 개념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이 뺄셈 개념이 정확히 이해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이제요. 나머지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가 있는 경우도. 얘도 하면 몫이 5가 되고 나머지가 1이 돼요. 더 이상 이 나머지의 개념, 아이들은 나머지의 개념 잘 이해를 못해요. 나머지 1이 남는데 이해를 못하는데 이 뺄셈 개념이 없다면 나중에 아이들은 이런 문제가 생기죠.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될 수 없는 수. 1, 2, 3, 4는 될 수가 있어요. 근데 5나 6은 될 수가 없어요. 나머지가 있다는 소리는 더 이상 뺄 수가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뺄셈 개념이 충분히 이해가 된 다음에 나눗셈 개념을 도입을 해야지 나중에 아이들이 나눗셈의 몫과 나눗셈의 나머지 이런 개념도 자동으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나머지라고 부르는구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거 볼게요. 이게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나눗셈 치도 방법입니다. 아이들한테 272 나누기 34를 하는데 대부분 보면은 어림하는 방법, 이 몫을 어림하는 거죠. 그래서 해서 뺄 수가 없으면 몫을 1 작게 한다. 나눗셈을 처음 배우는 아이들한테 또는 나눗셈의 개념이 확실하지 않은 아이들한테 이 몫을 어림한다는 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이걸 이대로 지도할 것이냐, 이거 문제가 되는 거죠. 아이들이 분명히 이 몫을 어림하는 걸 어려워한다면, 지도하시는 분은, 그럼 아이들이 쉽게 몫을 어림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뭐가 찾아내야겠죠. 결국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좀 편합니다. 아이들은 9구단 2단하고 5단은 쉽게 이해해요. 9구단 2단을, 제일 먼저 2단을 이용하는 거예요. 9구단 2단을. 그래서 먼저 2를 곱해서 빼주는 거예요. 또 2를 곱해서 빼주고, 2를 곱해서 빼주고. 언제까지? 얘가 작을 때까지. 왜? 뺄 수가 없을 때까지. 그 다음에 얘들을 다 더해버리면 얘가 몫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처음에 몫을 34가 272에 몇 번 들어가는지 어림하는 것보단 이 방법으로 지도하시는 게 아이들은 쉽게 이해합니다. 쉽게. 근데 이건 불편한 점이 있어요. 불편한 점이. 이게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다음에 뭘로 하냐면 이제 5단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5단으로. 그 다음에는 이게 능숙해지면 이제 10으로. 곱하기 10으로. 곱하기 10을 이용한다면 이제 아이들은 쉽게 이해되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주면 나중에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몫을 어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 방법은 일선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제 수학을 전공하신 분들이라든가 수학 교육에 관련돼서 좀 많이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신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나눗셈과 곱셈의 우리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나눗셈과 곱셈이 역연상 관계이다. 말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역연상 관계가 과연 어디에 써먹는 건지는 모르죠. 이럴 때 써먹는 거죠. 나눗셈을 배우기 전에 곱셈을 배우는 이유.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 이 문제 되게 어려워해요. 나눗셈에서 몫의 위치 자리 잡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뺄셈의 개념으로 가르치니까 2에서 7을 뺄 수가 없어요. 그죠? 2에서 7을 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한 자릿수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그럴 때 25에서는 7을 뺄 수가 있기 때문에 몇 번 뺄 수 있느냐 해서 1이 올라가는 겁니다. 아이들 그 개념이 안 쓴 아이들은 얘를 여기다 써야 될지 여기다 써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하셔야지 돼요. 뭘로? 나눗셈은 뺄셈의 개념으로. 뺄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여기 쓸 수 없다는 걸 자연적으로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씩 단계별로 이런 방법과 방금 말씀드린 방법들을 혼용해서 쓴다면 아이들이
나눗셈을 어려워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게임 방식으로 지도하는 방법. 나눗셈을 게임 방법으로 지도하실 때 이런 모니터 하나 주고서요. 친구하고 페어 게임을 시키는 거예요. 두 사람씩.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지워나가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160 나누기 20인데 160 나누기 20이에요. 한 번 이길 때마다 20칸씩 지워가는 겁니다. 두 번 이기면 또 지우고. 그래서 총 몇 번 빗금을 그었을 때 이걸 다 채울 수 있느냐. 나눗셈의 몫의 개념을 이해하게 하는 거죠. 뭘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나머지가 있는 경우예요. 나머지가 있는 경우. 얘 같은 경우는 175 나누기 20인데 얘 같은 경우는 나머지가 생기게. 얘 똑같이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이길 때마다 20칸씩 지워가는 거예요. 그럼 맨 마지막에 15칸이 남기 때문에 15칸은 이겨도 지울 수가 없어요. 나머지의 개념도 동시에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게임을 통해서 지도한다면 아이들이 나눗셈의 개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해했을 때, 이 나눗셈의 개념을 이해했을 때 소수의 나눗셈도 쉽게 갈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5학년이 돼서 소수의 나눗셈에서 되게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 기능적으로 가르치니까 그러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소수나 분수의 연산은요. 소수와 분수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면 자연수의 연산을 하고 있으면 저절로 할 수 있어요. 이걸 읽어보면 소수는 분명히 10개씩 등분을 하는 거예요. 등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1km를 8등분할 때 1km를 10등분하면 10개에 0.1이 생긴다 그래요. 그럼 얘는 한 개씩 치면 8명이 나눠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0.2가 남아요. 얘는 다시 또 8명이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0.2는 0.01이 20개씩 있는 거예요. 0.01이 20개. 그럼 이것도 2개씩 나눠주면 또 0.01이 4개가 남아요. 이런 방법,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해 가지고 여기 보면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이들한테 단순하게 이거를 계산하라고 하면 아이들은 소수의 기본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여기다 0을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몰라요. 물론 얘를 분수로, 교과서에서는 분수로 고친 다음에 계산해보게 되면 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이거 하기 전에 이것 또한 기능적인 내용이고요. 그 전에 개념, 소수의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얘는 분수하고 또 이야기해주면 이집트 사람들이 분수를 나누는 방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집트 사람들, 옛날 사람들은요, 사냥을 나갔어요. 4사람이. 그래서 멧돼지 3마리를 잡았어요. 이 4사람이 똑같이 나눠 가지려고 그래요. 요즘 아이들이 생각하는 분수의 개념으로 한다면 그냥 한 마리, 4분의 3씩 나눠 가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나눠버리면 누구는 머리만 가져가고, 누구는 몸통만 가져가고, 누구는 꼬리만 가져갈 수가 있어요. 동등하게 나눈다는 건 뭐냐면 머리를 똑같이 4등분하고, 몸통을 똑같이 4등분하고, 꼬리를 똑같이 4등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부분을 가져간다면 공평하게 나누는 거죠. 이 소수의 나눗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릿수, 몇 의 자리가 몇 개씩, 십진기수법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거를 이해한 다음에 이 나눗셈 계산을 이해한다면 중간에 0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런 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 개념에 충실한 거. 나머지를 다시 또 그 아래 단위로 나누는 거죠. 소수에서 보면은요, 이런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왜 0.1, 0.2라고 불러요? 왜 그런 수들은 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들이 가끔 있습니다. 10은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1이 10개 모인 거예요.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10이 10개 모인 거죠. 그러면 아이들한테 질문합니다. 1은 무엇이 10개 모였을까? 어떤 수가 10개 모였을 때 1이 될까? 0.1은 무엇이 또 어떤 수가 10개 모였을 때 0.1이 될까? 이러한 개념들을 아이들한테 질문을 던짐으로써 소수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개념이 이해가 된다면 연산 부분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또 말씀을 드린다면 계산 기능보다는 생각하는 연산 능력을 키워주는 게 여러분들이 학교에 나가셔서 아이들한테 지도하실 때 꼭 염두에 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산과 계산의 차이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계산이 아닌 연산 학습을 시킬 수 있도록 좀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